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북한이 다시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번에는 정점고도 2,800km, 비행거리는 933km라고 북한은 주장했습니다. 소위 ICBM이라는 겁니다. 일본 방위성은 군사적 위협은 매우 커졌으나 ICBM인지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 공격 경보 시스템이 북한 미사일을 추적했고 533km 고도의 비행거리는 510km로 ICBM이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미 태평양 사령부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미사일이고 북미 항공 우주사령부는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ICBM 기술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순간부터 그 개발은 시간 문제였죠. 이번 미사일이 설사 ICBM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더라도 머지않아 이 기술을 보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이게 ICBM이 맞냐 아니냐가 아니야. ICBM이 설사 맞다 한들 미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게 맞다 한들 그럼 북한이 다음날 미국에 핵을 쏩니까? 그럼 그날이 북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날이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전체 핵 보유량이 미군 핵 잠수함 한 대가 보유한 양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건은 군사적 의미보다는 전략적 외교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 사건이죠. 그런데 어제 우리 언론은 ICBM 맞는 것 같다며 이제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하다는 수많은 기사를 쏟아냈습니다만 정작 이런 전략적 외교적 분석 기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 미사일도 걱정이지만 이런 언론 환경도 그만큼 걱정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을 하다 보니 오늘 정신 오락가락 하는 게 제가 느껴지는군요. 힘내십시오. 지금 컨디션이 아주. 예. 자, 첫 뉴스는 ICBM 되겠죠? 네, 북한이 어제 오후 3시 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시험 발사한 이 미사일의 고도는 2,800km가 넘고 비행거리는 930km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원래 인공위성과 기본 기술이 같기 때문에 물론 대기권을 재진입하는 기술, 핵탄두의 소형함 이런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벌써 2012년 아닙니까?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렸다고 처음에 주장했던 게. 예. 그리고 사실 ICBM 기술이라는 게 이게 미국, 러시아가 50년대 말에 개발한 거예요. 60년 전 기술입니다, 사실. 예. 새롭거나, 깜짝 놀랄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미국이 우리의 그 미사일 개발 사거리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진작에 가졌을 기술인 거죠. 예. 이런 의미겠죠. 우리 차지를 보장해라. 네, 또 7월 4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는 없다. 예. 대등한 협상상들을 인정하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사실 북한이 이걸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 미국 핵잠수함 한 대에 실린 핵무기가 북한 전체 보유량보다 많아요. 예. 그 게임이 안 되는 것보다 잘 대등한 관계는.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는 게임이 안 되는 상징적인 건데, 상징적인 거라는 건 이제 전략적인 외교적인 선언인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막 무시하지 말고 대등하게 우리를 상대하라고. 그런 선언인 셈인데, 예, 오히려 굉장히 냉정하고 차가운 분석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서
저희 조만간 그런 분석을 하는 시간을 저희가 좀 마련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자,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오늘 독일 순방길에 오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한반도 평화 구축과 통일을 주제로 연설할 계획이고요. 또 중국과 일본, 러시아 정상과 양자회담 있습니다. 게다가 한미일 3국 정상 만참도 잇따라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오프닝을 보통 메모로 써놓고 하는데 오늘은 오프닝을 다 못 썼어요. 여차저차해서. 나중에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앞뒤 말이 되는지. 뜬금없이 고백을 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 ICBM에 대해서 오프닝에서 했어야 할 말을 지금 좀 전에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들어. 비슷한 취지 이야기를 하신 걸로 비슷한 취지 이야기. 예. 네. 대충 퉁으로 알아들어 주십시오. 자, G20 또 해외 나가시네요. 예. 네, 4박 6일 일정이고요. 거의 곧바로이죠. 한국에는 언제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러니까 독일 연설, 그 독일 한 재단에서 그 연설할 것으로 예정돼 있어. 거기 지금 시진핑 주석도 독일 방문했을 때 연설했던 재단이죠. 아마도 거기서 이제 뭐 과거 베를린 선언처럼 어떤 일종의 대북 독트린 같은 거 발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구가 일부 수정되겠네요. 아무래도 지금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ICBM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크게 어제 하루 종일 보도가 됐는데 그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어떤 메시지, 어떤 의도인지를 파악하고 예, 대응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무기로 말하고 자꾸 거리가 얼마니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입니다. 어제 검찰은 이유미 씨가 조작 사실을 가장 먼저 털어놨다라는 조성은 전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조 전 비대위원은 출두 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다. 조 전 비대위원에 따르면 이유미 씨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선거는 이기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거는 이기면 게임 끝이다 라면서 자료를 독촉했다라고 합니다. 관련 증거를 다 갖고 있다고 주장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사태가 심각하다고 본 조 전 비대위원이 검찰에 적극 서명하라고 이유미 씨에게 충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전후 대화가 없이 이제 이 문구만 나와서, 근데 이제 전후 대화가 어떠냐에 따라서는 뭐 그 자료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그 자료가 만들어낸 것이라 하더라도 선거만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로 취지로 이유미 씨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야? 뭐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고.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선거라는 게 결국 승리가 모든 것이다. 라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 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네요. 이건, 이 말만 가지고는 어떤 결론을 내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어쨌든 그런 공방이 지금 있겠습니다. 검찰. 네, 이제까지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단에서 밝힌 것과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관련 뉴스가 또 있나요? 네, 해당 사건 터진 지 오늘로써 열흘째입니다. 어제 국민의당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김태일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인데요.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안 전 대표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면서 안 전 대표의 신속한 사과를 요구한 겁니다. 뭐 이 이야기는 초반부터 나왔죠. 이제 발언 타이밍은 사실상 늦었다고 보고 남은 메시지가 별로 없거든요. 예. 저는 물론 실제 정계 은퇴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정계 은퇴에 준하는 메시지가 나오거나 정반대로 대단히 공세적으로 공격적으로 사과도 하지만 방점은 본인이 직접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다 전면에 서서 이런
두 가지 정도밖에 메시지가 남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이제 뭐 사과는 큰 의미가 없죠. 네, 김태일 위원장도 어제 신뢰 회복의 요체는 책임이다라고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분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혁신위원장이나 혹은 당내 주장 요구, 보다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제 이 정도의 발언을 해야 더 이상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게 없다 하는 시점은 가야 나오겠죠. 한참 걸릴 거라고 봅니다, 이제. 이미 늦어졌는데 뭐. 자, 다음 순위요. 네, 국정농단 관련된 재판 소식입니다. 어제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 뇌물죄 재판에서 안종범 전 수석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 전 수석이 자신의 수첩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말이 빨라서 자신의 의견을 넣을 틈이 없었다라는 진술도 했고요. 또 이제까지는 자신의 재판에서는 업무수첩 일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해 왔는데 어제는 관련된 내용들을 인정한 겁니다. 안종범 수첩, 실록, 앞으로 역사에 길게 기록될 것이고, 아마도 한 세세, 오늘 발음 많이 세네요. 두 세대 혹은 세 세대, 네 세대, 이 정도쯤 지나면, 박물관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국보로 지정해야 된다라는 네티즌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건 좀 너무 과하고요. 하지만, 박물관에는 들어갈 정도의 사료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그것이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어떤 사태를 불러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느냐, 뭐 이런 차원에서 남아있는 물증이잖아요. 네, 말이 아니라. 사람도 가고 말도 가겠지만, 네, 계속 남는 물증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삼성이, 뭐 재벌이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재벌 오너가 대통령한테 말하는 걸 민원이라고 합니다, 민원. 말만 하면 민원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청탁과 뇌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주고받은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고받은 이야기도 나오겠죠. 예, 이 수첩에. 네,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5월 22일자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보면 이런 내용 쓰여 있습니다.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수주 도와줄 것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고요. 또 지난해 2월 21일자에는 삼성 이재용 싱가폴 글로벌 제약회사 세제 혜택, 리스트 달라, 환경 규제 많다, 삼성 LG 리스트 주면 환경부에 알려 풀어야 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사항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이어서 이제 말씀 자료, 이런 대화들이 이제 말씀 자료를 기본적으로 갖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다음에 그때 오갔던 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또 안종범 수석이 수첩으로 적었다. 예, 다시 적은 거죠. 이런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클인데 이 말씀 자료에 보면 대기업 재벌들의 이권에 관련된 내용이 쭉 있죠. 뭐 면세점이나 뭐 경영권 승계나 환경 규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있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장으로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했다는 거잖아요. 요약하면 국가를 위해서. 그런데 그 반대편에 적혀 있는 건 K스포츠업 미르예요. 돈 얼마 냈나. 네, 어제 관련된 증언들을 청와대 행정관들이 나와서 했습니다. 직접 작성한 행정관들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 자료에 한쪽에는 기업들의 민원, 다른 한쪽에는 K스포츠와 미르재단의 돈을 얼마 냈냐. 이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게 청탁과 뇌물이 아니고 뭡니까? 국가 경제가 K스포츠하고 미릅니까? 게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스럽게 작업하라라는 지시도 받았다고 하고요. 담당자들은 기업별 말씀 자료 작성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당연하죠. 네,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서 할 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는 것밖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대하고 복잡한 경제인데 근데 이거 달랑 써놓고 국가 경제를 위해서라고 했다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심지어는, 미르재단 혹은 K스포츠 재단에 돈 내라는 얘기 적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종범 수석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라고. 네, 너무 과도한 충성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기를 쓰고 했다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왜 이런 게 적혀 있냐 그래도 글쎄 그거는 안종범 수석이 기를 쓰고 K스포츠하고 미르재단을 챙겼다는 거잖아요. 예. 기를 쓰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충성심이 과도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아니었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어제 안전수석이 강한 톤으로 말한 걸 수도 있는데요. 모두 박 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정원양화 했더니 너무 빠른 속도로 말을 전해줘서 다른 건 하나도 적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이 한 말만 적힌 수첩이 수십 건이고, 예. 그 수첩으로 재판을 했다는 게. 그렇다는 얘기는 최순실 씨가 얼마나 많은 요구를 대통령에게 한 겁니까? 예. 안정범 수석이 다이어리를 몇십 건을 적을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그 문장들을 해석을 못했거나 이제 검찰이 그 수첩을 봤다 하더라도 당장 기소된 사안에 관해서만 그리고 워낙 짧게 단어로 되어 있으니까 사안에 관해서만 엮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내용 대충 다 봤는데요. 시사인이요? 예, 네. 저희 의입수에서 다 봤습니다. 보도도 몇 차례 했는데. 그러셨군요. 예, 국내 정치 개입했던 내용들도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료 규제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네, 굉장히 많은데 당장 기소된 것, 당장 눈앞에 있는 사건과 관련된 것만 지금 뽑아서 보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체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하니 우리가 아직 전혀 감도 못 잡았던 큰 사건들이 그 안에 여전히 숨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차근차근 해보죠. 예. 자, 다음 순요. 네, 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갈등 현안에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하지만 같은 날 소속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곤 사회부총리 임명에 반발해서 추경 및 정부조직법 심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홍준표 대표는 본인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지만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한 것을 같이 생각해주고 행동을 취할 때는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당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전혀 발을 맞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게 당내 주류에게 홍준표 신임 대표의 영향이 안 사오고 있다. 네. 당내 권력 구도가 복잡한 거죠. 사실 대중적인 정무적 감각은 홍준표 대표가 탁월한 편이죠. 네, 어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청문회 통해서 부적절한 사람이란 걸 국민이 알면 됐다. 임명하는 건 정부 책임이고 판단은 국민 몫이다. 거기에 당력 쏟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지금 한국당 스탠스가, 이게 대중적 감각이나 정무적 감각은 사실 굉장히 일반 눈높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막판에 표를 얻어낼 수도 있었죠. 물론 그 확장성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그 전략으로는. 지금 한국당의 스탠스가, 과연 여론과 부합하느냐. 예. 지지율이 다소 오른다 손 치더라도 그게, 과거 탄핵을 반대했던 15%를 재결집시키는 정도지 확장성이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홍준표 대표는 한 것 같고 반면에 정우택 원내대표는 본인이 사실상 당을 이끌던 시기 동안 세웠던 전략적 목표, 예, 그 지지자를 결집하고 사실상 무조건 반대죠. 예, 그 전략을 끌어왔는데 지금은 원래 홍준표 대표는 당내 세력이 없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없다 보니 당 대표로서 과연 앞으로 영이 설 것인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천조카 살인사건 수사 기록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유족들한테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어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박용철 씨의 통화 기록이 담긴 수사 기록 100쪽이 넘는 것을 복사해서 유족에게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오천 살인 청부 의혹이 없다고 단정을 했죠. 네, 그런 식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런 단정을 할 만큼 이 사건을 수사한 적이 없어요. 예.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끝난 거거든요. 경찰이 하루 수사하고 결론을 내버렸어요. 검찰까지 가지도 않았고. 근데 뭐 검찰이 전화통화 기록 보고 청부 의혹이 없는지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건은, 주진우 기자나 저나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훨씬 길고 오래 많이 조사했어요. 저도 같이 했습니다. 김은지 기자도
부사수로 했죠. 예. 이 검찰이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주요 관계자들 대부분이 사망하고 잠적했는데 검찰은 누구하고 말을 해보고 이걸 총무가 없다고 단정합니까? 해서 저희가 잠시 후에 주준희 기자하고 이 사안을 벌써 연결돼 있어요? 네. 저희 PD가 연결돼 있다고 지금 막 사인을 그냥 주면 되지 뭐 난리를 치면서 손을 흔들면서 자 주준희 기자 연결돼 있는데 요 사안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살해당한 박용철 씨 아들 박모 씨가 북부지검에 이제 통화 내역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통화 내역을 요구한 게 언제입니까 이게? 사실 3, 4년 됐습니다. 줄기차게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그래서 7개월 전인 2016년 12월 7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7개월 전이네요. 그러면 당시 이게 북부지검이죠. 북부지검에서 유족에게 통화 내역을 몇 년간에 걸쳐서 주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하면서 안 준 겁니까? 수사기법 기밀 누설 그리고 불필요한 분쟁을 야기할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수사기법이 누설된다는 거죠? 없죠. 항상 답이 짧아요. 불필요한 분쟁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럼? 아마도 박근혜, 박지만, 정윤회 등 실세들이 그 이름이 나오는 것이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다. 예. 그런 당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하는 시기였으니까요. 그런 실세들 네. 이름이 등장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 말자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예. 분쟁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찰의 판단이 아니라고 보는데, 자, 여하간, 유족이 행정법원에 이제, 소를 제기한 게 올해 1월 4일이고, 승소는 6월 초에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제 유족이 이 자료를 직접 받는 데까지 이렇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린 거죠? 재판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라, 유족한테 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인들이 계속 요청을 했어도 담당 검사는 결재가 나지 않았다고 주지 않았고요. 그리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판 검사였던 김명옥 검사가 변호인한테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다 지워진 채로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과 가족은 소송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지워진 채로 제공이 됐어요? 어떤 부분? 전화번호, 통화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통화 내역, 전화번호에 그 뒷자리가 다 지워져 있었고요. 이름도 다 지워져 있고요. 주소도 다 지워졌습니다. 이런 내용은 줄 필요도 없고요. 사실 왜 이렇게 가려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예, 통화 내역을 다 지우고 줬습니다. 네, 꼭 필요한 통화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통화 상대방의 뒷번호, 그리고 그 주소를 지운 채 줬다고요? 예. 네. 그럼 이건 공개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지우지 않은 버전을 달라고 소를 제기할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그런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게 맞나? 일부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줬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달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고요. 그냥 가려서 줬어요. 자기네 멋대로. 지금껏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용철 씨가 직접 통화한 사람들이고, 그랬다는 건 박용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인 사건 관련자들입니다. 지원 사람들이 특히나. 네. 그러니까 박용철 씨에게 전화번호를 줬다는 것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봐야 되는 걸로 아는데. 자,
그러면은 이 공개된 자료, 뭐 중요한 정보들은 지워진 채로 왔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안 지워진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수사 기록과 박영철 씨의 뭐 마지막 행적이 일치한다 안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지워진 것만으로는 뭐 사건 관계를 지금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사고 당일날 밤에 10시 36분에 통화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 하나만 보더라도 박용철 씨가 마지막 있었던 행적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그 단초 하나만 가지고도 경찰 수사,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말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사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신당동의 어느 술집을 거쳐서 박용철 씨가 갔다고 얘기했는데 신사동의 술집에 박용철 씨가 가지 않았던 게 이 통화 내역으로도 그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해 본 결과 박용철 씨가 마지막 갔던 술집에 대해서는 그 존재하지 않는 술집이었어요. 그렇죠.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술집 자체가 없었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부실했는지 검찰이 왜 그 수사를 안 하고 덮으려고 했는지 통화 내역조차 수사를 안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더 커집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보면 뭐 통화 내역도 수사를 안 했고 당시 CCTV도 확보를 안 했고 뭐 모든 사건이 나면 요즘은 CCTV 통화 내역부터 확보하는데 그게 제 1순위입니다. 네, 그 두 가지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술집 그 시점 그 술집 갔다 가는 술집은 경찰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예 없었고 그리고 그 술집에 갔다고 주장했던 분은 라면을 먹다가 사망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정도 마무리하려고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제 지금 몇 년째 계속 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사건과 직접 혹은 간접 관계 있는 인물 중에 보도된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이 혹시 있는 게 있습니까? 아까 라면 먹다 죽은 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 살인사건의, 오촌살인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지난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박지만 씨의 수행비서 또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이 갑자기 사망했죠. 박지만 씨의 비서실장, 이 오촌살인사건의 가장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인물로 꼽히는 정용희 씨라는 예. 사람이 최근에 지난달에 자살 미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살 미수. 동해안에 실종 신고가 돼서 동해안에서 차를 찾았는데 자살 미수 사건으로 경찰까지 출동했는데 이게 조금 석연찮습니다. 왜 석연찮습니까? 주변에는 유서를 써놓고 갔어요. 그런데 유서를 수차례 남기고 왔고 유서를 쓰긴 했는데 자기는 죽을 뜻이 없다는 얘기를 여러 군데 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지 않겠다 그러면서 유서를 쓰고 사라졌는데 조금 이 문제도 굉장히 좀 미스테리합니다. 지금 생명에 지장은 없는데 정 씨는 지금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살하지 않는다고 주변에 계속 말해왔는데 요약하면 네. 그런데 자살 미수가 있었던 날 그때 남긴 내용을 보니까 자기는 자살할 생각이 없으니까 자살을 막아달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네. 그리고 그렇게 자살을 안 한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하던 상태로 발견이 됐고 그때 남긴 문서는 나는 자살할 생각이 없다는 내용이었네요. 아니요, 유서는 그 마지막 유서는 예. 나는 죽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전까지도 계속해서 유서를 썼고요. 그리고 주변 지인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나는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절대. 나는 절대 죽지는 않을 거야. 계속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약간 미심쩍은 행동을 계속 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소위 본인이 주변에는 자기는 안 죽는다, 절대 자살 안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자살 미수 사건이 있긴 했으나 이게 혹시 자살 당할까봐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네요. 예. 네, 수사 관계자도 자살 시도가 아니라 자살 당할 것 같은 시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군. 정명훈 씨는 그러면 지금 후속 취재가 됩니까? 네, 지금 병원에서 나와서 어디에 잠적해 있는데요. 어느 절 주변을 이렇게 전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정용희 씨가 조금 두려움에 떤 지가 좀 몇 달 됐어요. 이분은, 박지만 씨한테 버림을 받았고, 정윤혜 씨는 친척형입니다. 친척한테 버림을 당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조금, 자기가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네. 참고로 정용희 씨는 신동욱 씨 주장에 의하면 사망한 박용철 씨에게 중국에 가서 신동욱 씨를 해치우라고 하는 박지만 씨의 지시를 전달한 당사자입니다. 네, 직접 오도한 사람입니다. 네, 물론 신동욱 씨의 주장입니다. 정용희 씨는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였는데 항상 주진우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 이상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